충격적인 사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군사전략가들의 이목이 쏠린 단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때는 누구보다 평화를 외쳤던 나라, 비핵화를 헌법처럼 지켜온 나라. 그런데 지금 그 조용하던 한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한국 고위 전략 관계자의 이 발언이 외신에 전해진 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고체 연료 추진체, 전술핵 전환 가능한 플랫폼.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침묵만 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쇄 핵실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확장, 일본의 군비 증강,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한국은 역사상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거운 결정을 앞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한국은 지금 핵무장을 향해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한마디 발언과 한국이 드러낸 가장 조용한 위협의 실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크로웰입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부 산하 군사전략정보국 DSB에서 전략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주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핵무기 보유국과 그 주변국 사이의 전략 균형을 분석하고 미국의 억제 전략이 어느 수준까지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핵 보유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비핵 우방국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예측하는 건 제게 있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남기게 된 건 사실 단순한 직무의 연장이 아니라 그날 한국에서 직접 들었던 한마디의 무게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던 어느 회의실, DSB 내부에서 열린 전략 점검 회의에서였죠. 다음 안건은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한 동료 분석관이 그렇게 말하며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그 이름 아래에 짧지만 섬뜩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략급 잠수함 국산 독자 설계, SLBM 탑재 가능 구조, 수직 발사관 6기, 고체 연료 추진체 연동 시험 완료. 제 손에 들린 펜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이 작은 나라가 실제로 이만큼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니요. 몇 해 전만 해도 핵무기를 만들 능력은 없지만 동맹을 통해 우산을 받는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황이 달랐습니다. 만약 이 플랫폼에 전술핵이 탑재된다면 한국은 단숨에 전략 핵보유국 수준의 억제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부서장인 케빈 로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이 이걸 일부 공개하겠다고 했어. 미측 전략관 중에서 리사, 너를 파견하려고 해. 기술은 볼 만큼 봤으니 이제는 그들이 왜 이걸 만드는지 또는 왜 아직 만들지 않는지를 보고 와야 해. 그렇게 저는 한국행 항공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경상남도 거제도 인근에 위치한 비공개 해군기지. 도산한 창호함이 계류되어 있고 일부 운용 시스템을 제한적으로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안 체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선 3중 신원 인증을 거쳤고 외곽에는 전자파 감지 장치와 드론형 감시 시스템이 상시 순찰 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해군 시설이라기보다는 마치 핵시설처럼 느껴질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현장 안내를 맡은 인물은 박윤재 대령, 중령급 전략운용 장교였지만 말투나 분위기에서 전혀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인사를 건넨 뒤 우리를 곧장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독자 개발한 첫 전략 플랫폼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운용을 전제로 한 수직 발사관 6기, 전자파 은폐 코팅, 고체 연료 기반의 추진체 연동 시험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의 설명은 정확했고 요점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어가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핵잠수함 수준 아닌가요? 만약 원자로 추진체가 탑재되면 SLBM 운용도 가능하고
억제력 측면에선 전략무기 그 자체인데요. 박 대령은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성 단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못 만든 게 아닙니다. 만들려고 마음먹는다면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 순간 제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한 문장은 정보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자 절제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우리 같은 외부 분석가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신들이라면 만들 텐데 왜 우리는 만들지 않을까요? 그날 오후 박 대령은 우리를 지하 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지하로 이어지는 길은 음침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숨을 깊게 들이쉬게 만드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중앙 제어실의 한 벽면에는 커다란 문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함은 만들 수 있지만 절제는 선택해야 한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절제하십니까? 북한은 이미 수차례 핵실험을 했고 중국은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을 보유했는데 그 버튼을 왜 누르지 않으십니까? 박윤재 대령은 그 질문을 잠시 곱씹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걸 만든 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는 겁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기술보다 기억이 먼저고 방어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군사 전략관으로서 처음으로 억제력이 기술의 함수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건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집단적 결심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DSB 내부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제프리 헐리와 마주 앉은 커피 브리핑 자리에서 그는 묻더군요. 리사, 그 도산 창호함 정말 그렇게 위험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그걸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왜? 제프리는 의아해했지만 저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아직 그들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버튼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다. 기술은 곧 의지이지만 절제는 기억에서 나온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워싱턴으로 복귀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박윤재 대령이 제게 말했던 그 한마디. 일주일이면 됩니다는 너무나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전 세계 외교 채널을 타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한 장의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에 대한 기술 분석 문건. 해군 전략 자산으로서의 억제력 수준을 평가한 그 보고서의 7페이지 하단. 기술적 핵무장 전환 소요기간 7일 내외라는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문장은 의외로 쉽게 상부에 도달했고 곧 미 국무부와 백악관 안보실은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한국 국방부에 비공식 질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답변은 짧고 명료했습니다. 의도는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다만 기술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미국 내부에서조차 의미심장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저는 워싱턴 전략조정실 브리핑룸에서 그 회신 보고서를 읽고 순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우리는 원하면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능력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그 선택의 뉘앙스는 곧바로 다른 대륙으로 퍼졌습니다. 이틀 뒤 베이징에서는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처음으로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SLBM 플랫폼과 전략 잠수함 능력은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협적 행보다.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한국의 전략 무기 체계 보유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NHK는 그날 밤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사실상 핵무장 기술 보유국으로 확인 동북아 안보 질서 재편 우려. 그 모든 반응은 하루가 다르게 격화됐습니다. 그들은 왜 안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곧 만들 수도 있다는 전제 자체가 위기감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내부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비공개로 소집된 해구방국 핵심 전략 긴급 대응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엔 백악관 안보보좌관실,
CIA 분석실, 그리고 저희 DSB 분석관까지 총 13명이 동석했습니다. 회의는 처음부터 거칠었습니다. 우리가 모른 사이에 한국은 이 정도 기술을 구축했단 말입니까? 왜 한국은 정식으로 해명하지 않죠? 이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입니다. 누군가 책상을 치며 말했고 그 옆에 앉은 정보실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박윤재 대령의 말과 도산한 창호함 벽면에 붙어 있던 그 문장이 떠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함은 만들 수 있지만 절제는 선택해야 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울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기술 포럼이 개최된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주요 전략국의 대표들이 모두 참가를 요청받았습니다. 저도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이 확정되었고 한국이 드디어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거라는 기대가 그 회의장을 감쌌습니다. 행사 당일 서울 시내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안보 포럼이라기엔 지나치게 차분했고 동시에 말하지 못하는 긴장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로는 김태식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표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조용히 올라섰고 아무런 시각자료 없이 원고 한 장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보다 양심을 먼저 배운 나라니까요. 행사장 전체가 정지된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한 문장은 공식 문서도 아니었고 보도자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줄의 그 말이 어떤 정책보다 어떤 동맹보다 무거웠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고 유럽 측 참가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독일 핵군축위원회 대표가 묻습니다. 억제력은 핵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핵이 없는데 어떻게 억제가 가능합니까? 김 박사는 단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기억합니다. 억제력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그 짧은 말은 제게 폭격처럼 꽂혔습니다.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수천 페이지의 전략 문서가 갑자기 종이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분석하던 건 힘의 크기였지만 한국이 말하고 있는 건 기억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국 외교관들이 조용히 김 박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짧은 눈인사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음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태식 박사의 말은 제 안에 있던 모든 전략 논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억제력은 기술보다 기억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전략보다 무겁고 전술보다 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포럼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저는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고 각국 대응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했지만 제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춘 채 그 한 문장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억제의 본질이 기억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지 못한 채 분석만 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박윤재 대령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 기억,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의 답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DMZ로 가시죠. 전략보다 오래된 것이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이 아닌 기억을 보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경기도 북부 파주에서 시작해 비무장지대 인근의 작은 마을로 향하는 길. 그 길은 생각보다 짧았지만 마음속 거리는 멀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서자 풍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도심의 아파트는 사라지고 작은 콘크리트 집과 논, 그리고 철조망이 이어졌습니다. 군용 차량이 조용히 지나가고 간간히 들려오는 경고 방송이 이곳이 여전히 전쟁이 멈춘 적 없는 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박 대령은 저를 한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정착해 만든 실향민촌이었습니다.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골목 어귀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명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눈은 또렷했고 말투는 무척 단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16이었어요. 밤에 대피하다가 아버지를 잃었고
낮엔 무너진 지붕을 치우다가 동생이 다쳤죠. 그녀는 사진첩을 꺼내며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과 여자아이, 그리고 군복을 입은 병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실종됐다고 연락 왔죠.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레 덮더니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핵이요? 그건 끝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그게 방어가 되나요? 그건 우리 아이들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핵 억제력을 하나의 수치로, 그래프로, 시나리오로 분석했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체감하지 못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DMZ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초소를 통과할 때마다 군인들의 신분 확인이 이어졌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전망대에서 망원경을 들여다보니 북녘 마을의 지붕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연기가 오르고 있었고 멀리 논에서 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에도 신명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있겠죠. 그들도 잃었고 그들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적이라는 이름을 씌우지만 기억은 국경을 넘죠. 그 순간 저는 묘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억은 국경을 넘는다. 전략분석관인 저는 국경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눴고 편을 가르고 억제를 설계했지만 이곳은 그 모든 경계를 조용히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지금껏 만들지 않았나요? 하지만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기억이 억제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박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무기를 만들 수 있어도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는 우리는 전쟁을 끝내지 못했지만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관 안에는 군복, 모형 무기, 사진과 더불어 수십 장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저는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태어나면 이 전쟁이 끝났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철책이 아직 있네요. 아버지는 돌아오셨나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혼란, 충격, 죄책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기억은 감정이었고 감정은 전략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기념관을 나서며 박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은 개인적으로 정말 핵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흐렸고 바람은 싸늘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한국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곧장 직행으로 국방부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복귀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고 제 자리엔 벌써 서너 개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상단에 놓인 건 WSS 연례 안보정책 국제회의 대표 발제 요청서였습니다. WSS, 즉 월드 스트래티직 서밋, 전 세계 핵 억제 정책과 군비 균형을 논의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회의였습니다. 저는 잠시 메모를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발제 주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핵 국가의 억제 전략, 가능성과 한계, 가능성과 한계. 저는 그 단어 조합에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항상 한쪽으로만 흘렀습니다. 핵이 없으면 억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억제력을 갖추려면 핵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완전히 깨고 있었습니다. 회의 날 행사장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나토 고위 관계자, 러시아 전략연구소 대표, 일본 박미성 실무관, 중국 국제정책학원 교수, 각국 대표들이 자신의 논리를 펼치며 무기 경쟁의 당위성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발언권을 요청하지도 성명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사람, 저 리사 크로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선언하지 않은 선언을 했다는 것을요. 제 발표는 오후 4시였습니다. 연단에 오르기 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기억이 앞선 나라, 무기보다 선택이 먼저였던 국민들.
그 침묵이 곧 가장 큰 증거다. 조명이 켜졌고 마이크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은 SLBM 플랫폼을 갖춘 전략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체 연료와 수직 발사 시스템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원한다면 일주일 안에 전술핵 플랫폼을 가동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반응을 잠시 받아낸 뒤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자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고통을, 이념이 사람을 찢어놓았던 그날을 말입니다. 뒤편 스크린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 비춰졌습니다. DMZ 철책 너머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이 곧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만들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무겁고 고독한 선택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순간 저는 무기를 만드는 수많은 손들과 그 무기에 맞서 자신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실명자 할머니, 그 마을의 어르신들, 철책선 너머에 누군가 살아있음을 알게 해준 바람 소리까지도. 핵은 단지 기술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건 기억을 가진 자에겐 상처이며 망각한 자에겐 유혹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상처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무기를 대신 만들었습니다. 바로 절제라는 이름의 무기입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김태식 박사의 발언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보다 양심을 먼저 배운 나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항의도 반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떤 논쟁도 필요 없는 종류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던 길, 중국 대표단의 한 연구원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리사 박사, 한국의 입장이 공식 성명은 아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침묵이 아주 큰 울림을 남기더군요. 회의를 마친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워싱턴 시내 외곽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 너머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고 잔디밭 위엔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DMZ 전망대에서 바라본 철책 너머의 고요한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적막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그곳에도 누군가의 하루가 있었고 삶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선택할 수 있었던 나라다. 그 어떤 억울함도 그 어떤 위협도 그들에게 핵무기를 선택할 명분이 되어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저는 그들을 이제 동맹국이라 부르기보다 존경받아야 할 나라라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기억을 무기로 삼고 절제를 전략으로 만든 그들, 그 침묵의 무게를 견뎌내는 그 용기, 그것이야말로 핵무기보다 강한 방어력이자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가장 성숙한 억제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워싱턴 외곽의 사무실로 돌아와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버튼은 있었지만 그들은 누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건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전략이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만드는 건 결국 누구의 마음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